오늘은 크리스티안 마두스베르그의 센스 메이킹, 이것은 빅데이터가 알려주지 않는 전략이다.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이제 인류학자, 사회학자, 예술사학자와 철학자가 소속된 전략 컨설팅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는 그의 회사의 핵심 전략인 센스 메이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느낌, 사실, 경험, 관찰을 종합해서 패턴을 발견하고 현실과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약간 모호할 수가 있는데 뒤에 내용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윈스턴 처칠은 진정한 천재성은 불확실하고 위험하며 상충하는 정보를 평가하는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더의 천재성은 결국에는 최상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싶다면 우리 자신이 속한 문화에 기반한 편향과 가정을 아주 약간은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일부를 기꺼이 잃을 때 비로소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얻는다. 우리는 통찰을 얻는다. 이런 통찰력을 기르는 일을 센스 메이킹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제 센스 메이킹에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 아니라 문화를 살핀다. 두 번째는 피상적 데이터가 아니라 심층적 데이터가 필요하다. 세 번째, 동물원이 아니라 초원으로 나간다. 네 번째, 제조가 아니라 창조한다. 다섯 번째, GPS가 아니라 북극성을 따라간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얇은 데이터가 아니라 두꺼운 데이터, 그리고 개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을 구성하는 요소 혹은 만들어내고 영향을 주는 어떤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인 것들을 먼저 살핀다. 그리고 동물원에 박제된 동물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뛰어놀고 있는 동물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초원으로 나간다. 그리고 단순히 따라하는 제조가 아니라 창조한다.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위치가 확인되는 GPS가 아니라 방향을 보고 따라가는 북극성을 따라간다. 먼저 그냥 느낌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해두자면 센스 메이킹은 어떤 앨범을 배경음악으로 틀거나 30분 동안 미술관 전시회를 훑어본 다음 술을 마시러 가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예술을 접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센스 메이킹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문화적 체험으로 신중하고 엄격한 자세를 전제로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커다란 보상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일 체험 같은 거 혹은 뭐 직업 체험 같은 거 간단하게 몇 시간 해보는 체험들을 하죠. 하지만 그런 체험들이 실제로 어떠한 직업군에 실제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일거에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센스 메이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자동차 회사인 포드의 회장 겸 CEO를 지낸 마크 필즈.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세계에 대한 지식에 기반해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문화와 크게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고객들이 이제는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차를 팔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그 문화권에 대한 이해, 깊은 통찰을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엄격하게 깊숙이 참여해서 파악하지 않으면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즉 해당 문화의 중요한 문헌을 읽고
언어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상을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음, 비즈니스는 언제나 인간의 행동에 대한 베팅입니다. 이런 베팅을 잘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베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비결은 그 영혼, 즉 예술적 유산과 역사, 관습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얻는데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훈련장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도구로서 철학이나 예술 등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도구라고 하기도 뭐한데요. 일단은 그들의 문화를 살펴볼 때 철학을 살펴볼 때의 이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역에 깊이 자리 잡은 문화적 가정을 분석하는 최선의 지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은 시대를 가로질러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어줍니다. 또한 상상력의 경계에 있는 세계와 공감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같은 마음이 되도록 말이죠. 포드는 원래 탁월한 엔지니어링 능력을 발휘한 회사입니다. 이에 대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죠. 엔지니어링과 기술적인 혁신을 중요시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엔지니어링은 자동차 엔지니어의 세계와 모든 면에서 관련이 있지만 정작 운전자의 세계와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포드도 다른 세계적 대기업들처럼 자사의 자동차인 링컨의 시장 점유율과 현재 고객층, 기대 고객층을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해당 인구 집단에 대한 피상적 데이터, 그들이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중과 인체공학 같은 신체와 관련된 여러 유용한 통계도 정확하게 포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드는 소비자들의 세계, 즉 그들이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센스메이킹은 이러한 포드가 포착하지 못했던 끊어진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센스메이킹으로 포드에 대해서 포드 회사에 대해서 컨설팅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규모 민족 지적 조사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그 에프노그래픽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인류학에서 곧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의 도시 지역에 사는 60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내, 남편, 자매, 형제, 이웃,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뭐 설문지나 이런 거 조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면서 그들을 실제 관찰하고 그들의 문화권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자사에 혹은 자동차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반년에 걸친 조사를 통해 60명에 대한 풍부한 이해의 틀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현장 기록, 사진, 인터뷰, 일지, 그리고 정성적 데이터에 담은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분류하자 한 가지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의 자동차는 실제 운전 경험과는 관련이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조사 대상자들의 자동차는 95%의 시간 동안 차고나 거리에 그냥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운행되는 나머지 5%의 시간도 대부분 지루한 정체 속에서 보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포드가 엔지니어링과 관련해 운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소비자들에게 불만을 샀습니다. 사실 운전 자체는 자동차에 대한 경험에서 아주 작은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조사한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7세 모스크바 거주자는 혼자 편하게 차를 몰고 다니는 데서 자유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38세 뭄바이 거주자는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차에서 보내는 시간을 대단히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뭄바이에 거주하는 31세의 부석상에게 차는 야심찬 사업가들이 다른 곳에서 오는 고객을 모실 수 있는 사무실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객에게 매끄러운 경험을 제공하면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포드는 깨닫게 되었죠. 고급스러운 경험이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과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과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그 포인트 하에서 엔지니어링을 이제 구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 우선시돼서 일단 기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어떻게 고객들이 그것에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우선 포커스를 맞춰서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투자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2년 9월 초 어느 날 3명의 외환 트레이더가 우중충한 헤지펀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남자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 자료를 훑으면서 한창 논의했습니다. 그들의 데이터에는 도표나 기준지수, 인덱스 또는 수치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정성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겠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트리흐트 조약, 1990년에 이뤄진 독일 통일은 급격한 물가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독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 투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분데스방크는 과거에 수차례 시행한 대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이탈리아 같은 다른 일부 유럽 국가의 불안과 저금리와 맞물려서 유동자금이 금리가 높은 마르크화로 몰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990년대 초를 환경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유럽이 하나의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통화로 가기 위해서 일단은 환율을 묶어놓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영국의 파운드화를 독일의 마르크화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내에서 환율을 유지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제도 하에서 독일이 금리를 올려버리자 자금들이 다 독일로 쏠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연방은행 총재인 헬무트 슐레징어와 영국 재무부 장관 노만 라몬트 사이에 벌어진 스파링의 뉘앙스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지펀드의 외환 트레이더들이 이 뉘앙스를 분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라몬트가 슐레징어를 너무 밀어붙인 것일까? 슐레징어의 정치적 야심은 유럽을 향할까? 아니면 자신이 이끄는 기관과 독일의 주권을 향할까? 영국 정부는 높은 레버리지에 단기 대출로 경제를 지탱하는 와중에 금리를 올릴 배짱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3명 중 1명이 일어나 실판의 가능성을 토대로 한 분기표를 그렸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환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3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독일의 물가가 상승하거나 영국의 물가가 하락하거나 환율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짚어나갔습니다. 독일은 역사적 교훈 때문에라도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치가 인플레이션 환경 때문에 나치라는 비극이 발생했다라고 독일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영국 경제는 단기 대출 시장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영국은 이제 경제가 망가지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율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운드는 절하될 것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3명이 보기에 최선의 투자 기회는 파운드를 공매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이제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 투자자들이 보고선 이것이 오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운드를 공매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헤지펀드의 가치는 5조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의 3배인 무려 15조 달러를 동원하기로 결정을 하죠. 만약 이 공매도에 성공하면
즉 파운드가 실제로 절하되면 영국의 모든 은행을 파산시키고 뒤이어 유럽 전체에 걸쳐 거시경제 정책의 기반을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취한 행동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전체 금융산업에 여파를 미치고 서유럽 전체에 걸쳐 금융규제당국의 감시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세계적으로 악명과 존경을 동시에 받는 외환 트레이더들이 될 것입니다. 영국 정부가 수주 동안 인위적인 고금리로 파운드를 지키려다가 마침내 두 손을 들고 환율 조정 체계에서 발을 뺐을 때 영국 납세자들은 38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반면 소로스의 개인 재산은 6억 5천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 세 명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큰 베팅에 나설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들 중 한 명인 로버트 존슨은 그들의 고유한 절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이터는 대개 수치가 아니었으며 도표로 모두 정량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룬 데이터는 경험, 신문기사,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 대화 내용 같은 내러티브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에서는 네 가지 지식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지식, 주관적 지식, 이거는 우리가 흔하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유적 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지식과 달리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관적 지식과 달리 공적이고 문화적입니다. 사람들이 공유하는 인간적 경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독일이 겪은 경험, 그 경험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통화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또한 런던의 거리 분위기와 영국 국민이 금리 상승으로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영국이 결국에 금리를 상승시킬 수 없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공유적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각적 지식도 있습니다. 그는, 즉 이 헤지펀드의 수장은 동료와 직원들에게 목, 허리, 머리, 위장 등 어느 부위의 반응을 참고할 때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지 물으며 자신은 요통을 느끼거나 잠을 설쳤을 때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 헤지펀드의 수장은 소로스입니다. 조지 소로스와 그의 팀은 단지 요통에 의존해서라기보다 이 네 가지 지식을 능숙하게 종합했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센스메이킹은 최근에 알고리즘적 사고와 대비됩니다. 알고리즘적 사고는 특수성이 배제된 정보라는 불모지에 존재하지만 센스메이킹은 전적으로 구체성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알고리즘 사고에서 한 병의 향수는 몇 밀리그램의 액체가 담겨 있는지로 정의됩니다. 또한 펜은 금속이 붙어있는 플라스틱 막대에 불과합니다. 반면 센스메이킹은 모든 대상을 다른 대상과 연계해 지각합니다. 구글에서 검색과 독감의 발생을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독감을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구글 플루 트렌즈라는 그런 이름이었는데요. 근데 이때 독감과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고등학교 야구와 닭고기 스프 같은 검색어가 순전히 우연한 상관관계 때문에 독감 경보를 촉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 상관관계 혹은 잘못된 상관관계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상관관계가 시사점을 갖고 인과성을 확립하려면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도 전통적인 연구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는 여전히 해석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실리콘밸리가 아무리 시도해도 빅데이터는 절대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알고리즘과 기계학습을 없애고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연과학의 얽매인 경직된 문화가 모든 문화를 대변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지속 가능한 효율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이제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이 흥미롭고 또한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붉은 백조. 이 세계에서는 정신을 육체로부터, 사람을 환경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설명입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저의 설명입니다.
원래는 흰색 백조인데 붉은 빛을 받아서 붉은 백조로 보입니다. 어, 우리가 그러니까 붉은색 조명을 받는 흰색 백조를 발견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원래 흰색 백조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적인 데이터는 단순히 붉은색 백조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할 수도 있겠지만 두꺼운 데이터는 붉은색 조명을 받는 흰색 백조가 존재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즉, 백조만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백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명까지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총체적인 사고라는 것이죠. 사물은 사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과 사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역사적인 맥락, 문화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물과 인간을 파악하는 것은 하나의 단순한 시각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나의 문화적 맥락, 선입견을 버리고 상대방의 세계에 온전히 몰입하여 그 세계의 기분에 완전히 젖어들었을 때 확보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만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꺼운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든 오감을 다 발휘해야 합니다. 이성, 경험, 몸, 무의식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동원해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빅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빅이라는 말은 그것이 두껍다라는 말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예술, 두꺼운 데이터가 이것을 같이 과학과 빅데이터와 함께 버무려져서 총체적으로 동원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상대방의 문화, 그리고 우리 고객들에 대해서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그들의 사용 환경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통달할 때 비로소 안목지가 발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의 세계에 몰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술과 인문학의 힘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예술은 나를 초월하여 상대방에게 깊이 몰입하는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인문학은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할 때 조금 통속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비즈니스가 더 잘 됩니다.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베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 투자와 관련돼서 데이터를 다루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분석 보고서를 내놓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공부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 어떤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두꺼운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기신 분들은 철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 현상학과 해석학 혹은 인류학에서 조사하는 방식 에스노그래피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적인 연구라고 하는 것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센스 메이킹에 대한 리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